내가 거지로 보입니까? 내가 거지로 보입니까? 새벽 5시 중앙시장 좌판 앞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앞엔 정장을 입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5만 원을 쥐고 서 있었죠. 3달째예요. 왜 맨날 아침마다 와서 돈만 던지듯 놓고 가시는데? 할머니의 외침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글썽일 뿐이었죠. 이 노인은 왜 아무 말 없이 할머니에게 돈을 놓고 갈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올해 78입니다. 이 중앙시장 한 구석, 좁은 좌판 하나를 지킨 게 벌써 50년째였어요. 겨울엔 손이 트고 여름엔 땡볕에 그을렸지만 이 자리만큼은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전쟁통에 10살 소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5년간 친척 집을 떠돌다 15세 홀로 서울로 왔습니다. 중앙시장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20에 결혼했어요. 박진수는 과묵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돈을 모아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춘잔의 국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국을 끓였어요. 남편은 사고를 우려냈고 할머니는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우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5되던 해겨울 남편이 과로로 쓰러졌어요. 3달을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35의 할머니에게 남은 건 새 아이와 빚더미 뿐이었어요. 국밥집은 접었습니다. 차마 그 김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컸고 하나씩 집을 떠났어요. 지금은 다들 멀리 삽니다. 외로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좌판 하나 제 힘으로 지키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8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였습니다. 첫 차가 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 한 분이 내려 좌판 앞에 섰습니다. 70 중반쯤 돼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그가 말없이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좌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채소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냥 돈만 놓고 고개를 숙이더니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손님. 할머니가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에 든 5만 원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그 남자 박민준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70살인 그는 매일 새벽 첫 차를 탔어요. 주머니 속 지갑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년 된 식권이었어요. 춘잔의 국밥 50원. 민준 씨는 1975년 겨울을 기억합니다. 25살 전쟁 고아였던 그는 서울에 왔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사흘째 굶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뛰어내릴까? 그냥 이렇게 끝낼까? 손에 힘을 주려는 순간 경찰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파출소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줬어요. 그리고 1,000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중앙시장 가봐. 거기 가면 일자리 있을 거야. 살아야지. 그렇게 민준 씨는 중앙시장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어요. 며칠을 헤매다 국밥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30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민준 씨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민준 씨는 울면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온몸에 열기가 돌았어요. 얼어붙었던 손끝이 따뜻해졌고 식어가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나중에 주면 되죠. 나중에라는 말. 자신에게 내일이 있다는 말. 민준 씨는 또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여자는 매일 국밥을 줬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돈을 받지 않고 주시는 겁니까? 나도 배고팠던 적 있거든요. 전쟁 때요. 고아였어요. 그때 누군가 그냥 밥 한 끼 줬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싶었어요. 그녀가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 밥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갚겠다고요. 다음 날도 민준 씨는 왔습니다.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요. 할머니 좌판 앞에 5만 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옆 가게 미숙이가 물었어요. 춘자 언니, 저 영감 뭐야? 맨날 와서 돈만 놓고 가던데? 나도 모르겠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드신 분 보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불쌍하다고? 나를? 난 50년 동안 누구한테도 손 벌린 적 없습니다. 떳떳하게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저 노인은 뭔데 날 불쌍하게 보는 건지. 참나. 2달째 되던 날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또 왔어요. 5만 원을 꺼내 놓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물건도 안 사고 돈만 놓고 가시는데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의 눈가에 뭔가 촉촉한 게 맺혔어요. 다신 이러지 마세요. 전 자선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지는 비였어요.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좌판을 폈습니다.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요. 어머, 손님. 비 맞으면서까지 올 일이 뭐가 있어요? 민준 씨는 고개만 저었어요. 말없이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손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돈을 놓으려는 순간 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상인들이 달려왔고 담요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물을 사와 민준 씨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민준 씨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종이였어요. 할머니가 집어들었습니다. 식권이었습니다. 국밥 식권. 값은 50원. 뒷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춘짠의 국밥.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그건 50년 전 내가 했던 가게 이름이잖아. 민준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식권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들키고 말았네요. 할머니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된 식권, 춘짠의 국밥, 민준 씨가 그걸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게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벽장을 열어 먼지 쌓인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간직해온 물건들이 담겨 있었죠. 국밥집 장부 바래진 사진들,
손님들이 남긴 쪽지들, 장부를 펼쳤습니다. 1975년 겨울, 그때 매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딱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첫 손님으로 외상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원씩 30번. 남편 필체였어요. 마지막 여백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저 청년 오늘부터 안 왔음. 어디 갔을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청년. 혹시 지금의 민준 씨? 상자 맨 밑에서 편지가 나왔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서툰 필체였습니다. 사장님, 한 달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주신 밥값은 꼭 갚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공하면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빚진 사람 올림. 이름이 없었어요.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민준 씨라는 걸요.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50년 동안 날 찾았던 거구나.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손엔 그 편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오늘은 꼭 물어볼 거였습니다. 이 편지 쓴 사람이 당신이냐고요. 5시가 됐습니다. 첫 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좌판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첫 차 소리만 들리면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내리는 건 낯선 사람들 뿐이었어요. 춘자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겠다고요. 좌판을 미숙이한테 맡기고 시장 2층 상인회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상인회장 최만수가 놀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춘자 씨? 웬일이야? 만수야, 부탁 좀 들어줘. 박민준이라고 아는 사람 있어? 최 회장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박민준? 민준그룹 그 회장 말하는 거야? 회장? 최 회장은 책상 서랍을 뒤적였어요. 먼지 쌓인 스크랩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 사람 맞아?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10년 전 경제면 기사였습니다. 민준그룹 박민준 회장, 맨손으로 일군 신화. 사진 속 남자는 좀 더 젊었지만 분명 민준 씨였어요. 할머니는 기사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950년생, 전쟁 고아 출신, 25세 서울 상경, 막노동 시작, 야간 대학 졸업, 작은 무역회사 설립 후 30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성장. 춘자 씨, 이 양반 어떻게 알아?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래. 사실 이 양반이 우리 시장 은인이야. 은인? 최 회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20년 전 시장 재개발 위기 있었잖아. 그때 익명으로 돈 대서 막은 사람이 이 양반이야. 나만 알고 있었어. 시청 공무원이 귀띔해줬거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럼 그때부터 이미. 그리고 해마다 명절 때 상인들한테 주는 격려금 있잖아. 그것도 이 양반이 보내는 거야. 30년째. 30년? 응. 한 사람당 50만 원씩. 춘자 씨도 매년 받았잖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정부 지원금인 줄 알았어요. 그게 민준 씨가 보낸 거였다고? 30년 동안?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 굶주려 쓰러졌던 그 청년이 이제 회장이 됐다는 것. 그런데도 여전히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며 조용히 갖고 있었다는 것. 왜 말을 안 한 거지? 왜 정체를 숨긴 거지? 닷새째 되던 날 새벽 할머니는 좌판을 폈습니다. 5시 첫 차가 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민준 씨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좌판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필요한 거 있어요? 뭘 드릴까요? 저는 박민준 회장님 비서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미역국이에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할머니는 보온병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왜 이걸? 어제 어르신 집까지 따라갔어요. 혼자 사시더라고요. 지은이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회장님 얘기예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세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민준 씨는 50이었어요. 회사는 막 성장세를 타던 시기였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어요. 의사가 말하는데 과로라고 이대로 가다간 60도 못 넘긴다고요. 하지만 민준 씨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시장 상인들에게 매년 보내는 격려금, 무료급식소 운영비, 장학금. 20년이 흘렀고 민준 씨의 몸은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3달 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간암 초기 단계. 빨리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지만 놔두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의사가 말했어요. 바로 그 주였습니다. 민준 씨가 우연히 중앙시장을 지나다가 춘자 할머니를 발견한 게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어르신을 찾으신 게 시한부 판정 받으신 직후였어요. 할머니의 손에서 보온병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신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치료는 받고 있어?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께서 거부하세요. 치료받을 시간에 어르신 보러 가시겠대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회사로. 지은의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도로는 복잡했지만 할머니는 초조하게 창밖만 바라봤어요. 민준 씨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첫 차에서 내리던 모습, 좌판 앞에 서서 5만 원을 놓던 손, 비 맞으면서도 오던 그날. 전부 다 이해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시장 옷을 입은 채로 로비에 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할머니 낡은 운동화가 덩그렇게 울렸어요. 지은이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0층 회장실까지 올라가는 동안 할머니는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어요. 지은이 문을 노크했고 안에서 대답이 없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하지만 할머니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서류 더미 위에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게 새어나왔으며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지은이 급하게 달려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봤어요. 순간 민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민준 씨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석 달 전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초췌해진 얼굴이었어요.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치료 안 받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요. 민준 씨는 석 달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하했어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간암 3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이라고요. 병원을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가 발걸음이 저절로 중앙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입구에 섰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 냄새, 생선 냄새, 사람들의 목소리. 그때 봤어요. 좌판 앞에 앉아 배추를 다듬고 있는 한 할머니를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이 흘러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 손놀림만은 똑같았어요. 배추를 하나하나 정갈하게 다듬는 그 모습. 50년 동안 찾던 사람을 드디어 만났는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1년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부터 매일 시장으로 왔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할머니를 보러요. 말은 못 걸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50년 전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기억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께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좌판 앞에 앉아 계신 모습, 손님들과 흥정하시는 모습, 배추를 다듬으시는 모습을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회장실에서 민준 씨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50년 동안 찾았습니다. 매일 할머니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러다 석 달 전 겨우 만났는데 제게 남은 시간이 1년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계속 흘렀으며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고 매일 할머니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병원 침대보다 할머니 옆자리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할머니는 민준 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할머니의 손이 민준 씨의 창백한 손을 감쌌어요. 치료받으세요. 50년 전 내가 준 밥은 당신이 살라고 준 거예요. 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치료 안 받고 죽으면 나는 어떡해요? 50년 만에 겨우 만났는데 민준 씨의 어깨가 떨렸어요. 당신은 50년 동안 그게 빚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는 달라요. 나는 당신한테 밥 준 게 기쁨이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0년 만에 만났는데 고작 석 달 보고 헤어지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치료받아요.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됩니다. 할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5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요. 민준 씨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할머니 좌판 앞에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좌판을 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민준 씨가 한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 아침 시장으로 가겠다고 5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겠다고 했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요. 새벽 4시 반 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밝히고 있었고 차가운 11월 공기는 피부를 파고들 듯 시렸습니다.
좌판을 펴고 배추를 하나하나 정갈하게 놓으면서도 할머니는 계속 시장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민준 씨가 올까? 저 상태로 정말 올 수 있을까? 5시가 됐습니다. 첫 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덜컹거리는 버스 소리, 문이 열리는 쉬익하는 소리, 누군가 천천히 내리는 발소리까지 할머니 귓속으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느리고 불안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장은 단정하게 입었지만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고 손엔 하얀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달려가려 했지만 민준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혼자 걸어가겠다는 듯이요. 민준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머니 좌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50년 전이 떠올랐어요. 1975년 겨울, 국밥집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한 청년의 모습이요. 그때도 이랬습니다. 느린 걸음,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50년 전에는 굶주림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민준 씨가 드디어 좌판 앞에 섰습니다. 숨이 가빴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는 똑바로 서 있으려 애썼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제대로 마주 선 거였어요. 민준 씨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준 씨는 이미 차가운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땅에 닿을 듯이요. 주변으로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한 미숙이, 생선을 손질하던 철수 아저씨, 과일 가게 영희 아줌마. 모두들 무슨 일인가 싶어 멈춰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쥐고 있던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이 나왔어요. 이건 제가 50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할머니가 장부를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가득했어요. 1976년부터 2025년까지 5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매년 매월 할머니를 찾기 위해 민준 씨가 한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찾아다녔다는 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중앙시장 재개발 막은 것도, 상인들 격려금 보낸 것도, 무료급식소 운영한 것도 전부 제가 했습니다. 서류엔 30년치 기부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시장 보존기금, 상인 지원금, 급식소 운영비, 총액이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회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손엔 낡은 신문 스크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춘자 씨, 제가 알아냈어요. 1976년 신문 기사였습니다. 지역 소식란에 작게 실린 기사였어요. 중앙시장 국밥집 주인 박진수 씨 급서, 아내 김춘자 씨 홀로 세 자녀 양육. 그 옆에 또 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쟁 고아 출신 청년, 대기업 입사 성공. 춘자 씨, 남편이 돌아가신 게 1976년 1월이잖아요. 근데 민준 회장이 마지막으로 국밥 먹은 게 1975년 12월이에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춘자 씨는 병원비도 없고 빚도 많고 새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매일 민준 회장한테
공짜로 국밥을 줬다는 거죠. 할머니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50년 전 그 한 달,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새 아이는 어리고 가게는 혼자 꾸려가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오는 그 청년에게 국밥을 줬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배고프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드니까요. 미숙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춘자 언니,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민준 회장님이 우리 시장 은인이라는 거. 철수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 대학 장학금도 회장님이 대주셨어요. 익명으로요. 영희 아줌마도 말했어요.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병원비 그것도 회장님이셨어요. 하나둘 상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조용히 도와준 일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30년 동안 민준 씨는 이 시장 전체를 지켜왔던 거였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50년 된 식권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받아들고 펼쳤어요. 할머니께 저는 매일 아침 5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50년 전 국밥 한 그릇이 50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30그릇, 1,500원이었죠. 50년 이자를 계산하면 약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하루 5만 원씩이면 3,400일, 약 9년 반이 걸립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1년이라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매일 할머니 곁에 있는 것, 그것까지 합치면 조금은 가까워질까요? 5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빚진 사람 올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만 원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어요.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50년치 이자를 계산해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갚으려 했던 민준 씨의 마음이었어요. 주변 상인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꿇은 민준 씨를 끌어안았어요.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50년이면 충분해요. 이제 그만 갚아도 돼요. 당신이 50년 동안 짊어지고 온 빚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나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 준 거예요. 민준 씨의 어깨가 떨렸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평생의 빚으로 살았죠. 매일 아침 첫 차 타고 와서 5만 원 놓고 가고 이 시장 전체를 지키면서요. 할머니가 민준 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이제 당신도 좀 쉬어요.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나랑 같이 좀 살아요. 50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민준 씨는 할머니 품에 안긴 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두 노인이 새벽 시장 바닥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햇살이 시장 위로 비쳐내렸어요. 따뜻한 빛이 두 노인을 감쌌고 좌판 위 채소들이 싱그럽게 빛났으며 주변 상인들도 모두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이제 병원 가셔야죠. 제가 차 준비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주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당연하죠. 당신 혼자 두고 어딜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새벽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한국대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들이 달려나와 민준 씨를 휠체어에 태웠고 급하게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민준 씨 상태를 설명했어요. 간암이 3기에서 4기로 진행됐다고, 석 달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아 많이 악화됐다고,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을 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해도 1년에서 2년 정도라고요.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민준 씨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하얀 시트,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하늘. 모든 게 하얗고 차가웠어요. 손등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기계 소리가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민준 씨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떴고 할머니를 보고 작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랐고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어요. 의사한테 들었다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1년에서 2년이라고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하다고, 할머니 옆에 1년만 더 있을 수 있어도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년도 부족한데 10년, 20년 더 살아야 하는데요. 그날 밤 할머니는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좁고 불편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민준 씨 곁에 있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밤새 민준 씨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쁘고 거친 숨소리였어요. 새벽 3시쯤 민준 씨가 깼습니다. 기침을 했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물을 떠다 줬어요. 민준 씨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 서울 왔을 때 이야기를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어요. 민준 씨 머릿속엔 1975년 겨울이 생생했습니다. 25살 민준 씨는 서울에 왔어요. 손에 든 돈은 5,000원이 전부였고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굶었습니다. 넷째 날 민준 씨는 한강 다리 위에 섰어요. 난간에 손을 올려놓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커먼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뛰어내릴까 싶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려는 순간 경찰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파출소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줬고 1,000원을 쥐어주며 중앙시장으로 가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민준 씨는 중앙시장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어요. 며칠을 떠돌다 결국 국밥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젊은 아주머니가 민준 씨를 일으켜 세웠고 가게 안으로 데려갔으며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민준 씨는 울면서 국밥을 먹었어요.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온몸에 열기가 돌았고 손끝이 따뜻해졌으며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살고 싶다고요. 병실에서 민준 씨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건 국밥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어요. 1달 동안 매일 국밥을 주셨는데 그 1달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회사 세우고 단 하루도 할머니를 잊은 적 없었어요. 할머니는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계속 흘렀으며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5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석 달 전 시장을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좌판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요.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찾았다고. 근데 그때 이미 제게 남은 시간이 1년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50년 동안 찾았는데 만나자마자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50년 동안 자신한테 받은 게 그렇게 큰 빚이었냐고, 국밥 한 그릇이 그렇게 무거웠냐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건 국밥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어요. 그 국밥이 없었으면 한강에서 뛰어내렸을 겁니다. 할머니가 절 살린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짐만 되고. 무슨 소리예요?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50년 동안 그게 빚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에겐 기쁨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병실은 조용했고 기계 소리만 작게 울렸으며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 씨는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였어요.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구역질이 났으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서 좌판을 정리하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까지 왔어요. 손수 끓인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 가져왔고 민준 씨가 한 숟가락이라도 먹을 수 있게 입에 떠다 줬으며 밤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준 씨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뺨은 더 움푹 들어갔고 팔다리는 가늘어졌으며 눈만 크게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곁에 있으니까요. 2달째 되던 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종양 크기가 조금 줄었다고,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대로만 가면 희망이 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민준 씨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달째 되던 날 민준 씨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깥은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창문에 부딪히고 녹아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민준 씨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곁에 있어 주셔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 씨 어깨에 손을 얹었을 뿐이었어요. 제가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매일 오시니까, 미역국을 끓여오시니까, 손을 잡아주시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5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할머니께서 국밥을 주셔서 제가 살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할머니께서 곁에 계셔서 제가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고 병실은 따뜻했으며 두 노인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어요.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민준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 회진을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있을 때 민준 씨 몸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침대로 고꾸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응급벨이 울렸으며 의사들이 병실로 몰려들었어요. 할머니는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고 안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땀을 닦으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급성 간부전이라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지금 중환자실로 옮긴다고요.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중환자실은 일반 병실과 달랐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기계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민준 씨는 온갖 선과 관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몸엔 여러 개의 링거가 꽂혀 있었으며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리벽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중환자실은 보호자 출입이 제한됐거든요. 하루에 딱 2번, 오전 10시와 오후 6시, 10분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천면의 시간이 왔어요. 할머니는 손을 소독하고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잠들어 있었어요. 호흡기 소리만 쉬익쉬익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준 씨 손을 잡았어요. 더 차갑고 더 말랐고 거의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10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음 면회 시간까지 8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시간을 그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화장실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중환자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옆 가게 미숙이가 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먹으라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오후 6시가 됐어요. 2번째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민준 씨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요. 나예요, 할머니예요. 제발 일어나요. 대답이 없었어요. 호흡기 소리만 쉬익쉬익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들려요? 내 말 들리죠?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 정말 조금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또 나가시라고 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거든요. 새벽 3시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됐다고 빨리 들어오시라고요.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의사들이 민준 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이상했어요. 불규칙하게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유리벽 밖에 섰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민준 씨 가슴에 제세동기를 댔어요. 몸이 벌떡 떠올랐다가 다시 침대로 떨어졌습니다. 1번, 2번, 3번.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제발, 제발. 심전도 기계 소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들이 물러섰어요. 겨우 안정시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의사가 할머니를 상담실로 불렀어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치며 천천히 말했어요. 민준 씨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간 기능이 거의 멈췄다고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식은 안 되냐고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 씨 나이가 75이라고 간암 병력이 있어서 이식 대상자 명단에 오르기 힘들다고 설령 올라도 순서가 한참 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길어야 3달입니다.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병원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밖 복도 의자에서 밤을 보냈고 병원 화장실에서 세수했으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 민준 씨 손을 잡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유리병 너머로 그를 바라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미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옷가지를 들고 왔어요. 좌파는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시장 사람들이 다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민준 씨가 깼습니다. 오전 면회 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데 민준 씨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릿했지만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소리는 안 들렸지만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 씨 손을 꽉 쥐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민준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링거에 의존했고 혼자 걷지 못했으며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왔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민준 씨 곁에 있었습니다. 손수 끓인 죽을 가져와 떠먹였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혔으며 밤새 옆에 앉아 잠을 청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됐고 죽 대신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으며 화장실까지 휠체어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 씨에게 죽을 떠먹이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할머니도 쉬셔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나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50년 전에 당신한테 밥 준 것처럼 민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2개월째 되던 날 의사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좋은 소식은 민준 씨 간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거였고 나쁜 소식은 완치는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을 먹고 정기 검진 받고 무리하지 않으셔야 해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이렇게까지 버틴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보호자가 포기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돌봐주면 환자 회복률이 훨씬 높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3개월째 되던 날 민준 씨가 처음으로 병실 밖을 걸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할머니 부축을 받으며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섰어요. 밖은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3월 초였어요.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었고 땅에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50년 전에도 그러셨죠.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민준 씨가 퇴원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요양하며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됐습니다. 민준 씨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내가 당신 돌봐줄게요. 민준 씨는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병원에서 4개월 동안 간병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방을 민준 씨에게 내주고 자신은 거실에서 잤어요. 새벽 3시쯤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 씨가 화장실 가려다 넘어진 거였어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부축했습니다. 민준 씨를 화장실까지 데려갔고 기다렸다가 다시 침대로 모셨어요. 이렇게 짐만 되고 짐이 아니에요. 50년 전에 당신도 나한테 이랬잖아요. 국밥 먹고 설거지 도와줬잖아. 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줬잖아. 민준 씨는 기억했습니다. 50년 전 한 달 동안 국밥을 얻어먹으면서 설거지를 해줬던 일, 무거운 짐을 날라줬던 일들을요. 그때 당신이 나한테 해줬던 거예요. 이번엔 내가 당신한테 해주는 거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어요.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됐고, 밥을 혼자 먹을 수 있게 됐으며, 짧은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끓였어요. 민준 씨에게 좋은 재료만 골라서 정성껏 끓였습니다. 오후엔 함께 산책했습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할머니가 민준 씨 팔을 잡아줬고 민준 씨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회사 일을 정리하려고 해요. 왜요?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후배들한테 맡기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무리하지 말고요. 네. 그리고 저 시장에서 할머니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2달이 지나고 민준 씨는 시장으로 나왔어요. 처음엔 하루 2시간만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좌판 펴는 걸 도왔고 손님이 몇 명 오면 돌아갔어요. 상인들이 반겼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시장 일이 좋았습니다. 배추를 나르고 포장하고 손님과 이야기하고 50년 전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던 그때처럼 단순하고 소박했어요. 3개월째 되던 날 민준 씨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정확히는 회장직을 내려놓은 거였어요. 후배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자신은 고문으로만 남았습니다. 이제 회사 일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좌판을 폈고 하루 종일 장사를 도왔으며 저녁엔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재벌 회장, 은퇴 후 시장 상인으로.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민준 씨는 전부 거절했어요. 중요한 건 명예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는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갔고 여름이 왔어요. 시장 골목엔 초록 잎이 무성했고 햇살이 뜨거웠으며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이 힘차졌으며 웃음이 많아졌어요. 정기 검진 결과도 좋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도 건강했습니다. 민준 씨를 돌보면서 오히려 활력이 생긴 것 같았어요. 2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살았어요. 어느 날 저녁 2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으며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50년 전 할머니께서 제게 국밥을 30번 주셨잖아요. 한 그릇에 50원이었으니까 총 1,500원이었죠. 50년 이자를 계산하면 약 1억 7천만 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밥 한 그릇인데.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주신 건 밥이 아니라 인생이었어요. 그 밥 덕분에 제가 살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준 씨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4개월 동안 병원에서 간병해 주시고 집에 데려가서 돌봐주시고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빚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가족이에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어요. 정기 검진 결과 간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른 수치들도 좋았으며 약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시장으로 나왔어요. 첫 차를 타고 나란히 앉아서요. 좌판을 펴고 채소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좌판 옆엔 작은 의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민준 씨가 앉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좌판 앞에 섰습니다. 25쯤 돼 보였어요. 낡은 옷에 말랐고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좌판 앞에 서서 배추를 쳐다봤지만 돈을 꺼내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알아봤습니다. 저 눈빛을요. 50년 전 민준 씨와 똑같았거든요. 배고파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냈어요. 청년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기 분식집 가서 밥 먹어요. 따뜻한 거로요.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민준 씨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50년 전 당신 모습 같더라. 네, 그랬죠. 저 청년도 살아날 거예요. 당신처럼요. 그날 오후 좌판을 접고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국밥집이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분식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특별한 곳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50년이 시작됐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50년이 이어지고 있어요. 민준 씨가 아까 그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준 10,000원으로 밥을 먹고 있을 청년을요. 할머니께서 50년 전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냥 밥값 준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50년 전 할머니께서 저한테 국밥을 주신 게 시작이었듯이 오늘 그 청년한테 준 10,000원도 시작일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준 씨는 작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 써요? 편지요. 후배들한테요. 제 재산을 어떻게 쓸지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유언장은 왜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미리 써두는 거예요. 언젠간 필요할 테니까요. 제 재산 대부분을 장학재단에 넣으려고 해요. 가난한 학생들 돕는 거요. 민준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50년 전 저한테 주신 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제 할머니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이어져야죠.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옛날 영화였습니다. 흑백 영화였는데 두 사람 다 좋아하는 영화였어요.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행복해요. 나도요. 50년 동안 할머니를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함께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민준 씨 손을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요. 50년 만에 가족이 생겨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영화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론 별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50년이란 시간이 이 작은 집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를 타고
나란히 앉아서요. 창밖으로 어둠이 밀려가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좌판을 폈어요. 민준 씨가 채소를 하나하나 꺼내놓고 할머니가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첫 손님이 왔습니다. 민준 씨가 배추를 포장했고 할머니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시장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노인을 감쌌고 좌판 위 채소들이 싱그럽게 빛났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50년 전 한 청년은 이곳에서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그 청년은 이곳으로 돌아와 할머니 곁에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가 웃으며 인사했고 철수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으며 영희 아줌마가 과일을 하나 건넸어요. 춘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그래, 일찍 나와야 장사가 잘 되지.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민준 씨는 할머니 옆에 앉아 시장을 바라봤어요. 50년 동안 찾던 곳, 50년 동안 그리워하던 곳, 이제 매일 올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자신은 살아났고, 이곳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났으며, 이곳에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온기가 50년을 건너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에서 민준 씨에게로, 민준 씨에서 시장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어제 그 청년에게로. 그 온기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을 건네는 한요. 중앙시장의 아침은 오늘도 따뜻합니다.